예전에는 민원인들이 과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저는 텅 빈 찜질방 로비 카운터 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는 이 400평 공간에서 저는 매일 밤 경매 통지서를 읽습니다. 왼쪽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제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컵라면을 살 때 카드가 2번 튕겼습니다. 계산원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61살 최동규입니다. 30해를 구청 복지과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5,500원짜리 정식을 먹었습니다. 퇴근은 6시 정각, 30년 동안 지각이나 결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상담과 복지 민원 처리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이 제 책상 앞에 앉았고, 저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서류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아내 이순희는 초등학교 영양사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았고 빚 한 번 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통장에 정확히 400만 원이 찍혔고, 그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적금에 넣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착했습니다. 사교육 한 번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공부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3년 전 미국 명문 주립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던 아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퇴직금은 4억 원이 나왔습니다. 30해 동안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퇴직식 날 구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과장, 자네 같은 사람이 공직자의 표본이야. 이제 편히 쉬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을 때 4억이라는 숫자가 제게는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런 목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5부터 나오니 앞으로 4년을 버티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이 돈을 잘 지키면 우리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미국 주립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1년에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2학년이었고 졸업까지 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6천만 원 곱하기 3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4억에서 학비를 다 대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건 2억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4년을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재민이한테 휴학 좀 하라고 할까? 1년만 쉬었다가 당신 연금 나올 때 복학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학이라니요? 재민이는 지금 친구들과 같은 속도로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만 멈춰 서라는 겁니까? 1년이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아내는 몰랐습니다. 복학하고 나면 동기들은 이미 졸업해서 취직했을 것이고 재민이만 혼자 남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재민이 흐름 끊으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라는 게 막막했습니다. 61살에 다시 취직할 데도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들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던 어느 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민호였습니다. 10년 전쯤 구청에 와서 생계급여 신청을 했던 민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서류를 검토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과장님. 저 정민호입니다. 기억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10년 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저 지금 부동산 컨설팅 일 하는데 과장님 같은 분이 하시기 딱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딱 좋은 물건이라는 그 말이 마치 제가 찾던 답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 저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낡은 점퍼를 입고 제 책상 앞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즘 노후 자금 운용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거든요. 과장님처럼 퇴직금 목돈 잡으신 분들이 하시기 딱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외곽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찜질방이었습니다. 건물 지하 1층 전체를 쓰는 400평 규모였습니다. 이거 전 주인이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급매로 내놨어요. 시설 권리금만 20억 들어간 곳인데 13억에 인수할 수 있습니다. 13~3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는 장부 한 권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과장님 숫자 보세요. 월 매출이 1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임대료 2천, 인건비 3,500, 공과금 2천, 기타 비용 1,000 빼고 나면 순수익이 3천만 원 남습니다. 제 손가락이 장부 위를 더듬었습니다. 월 3천만 원이면 은행 대출 이자 500만 원 내고 재민이 학비 1,500만 원 보내고도 1,000만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노동이 아니라 관리예요. 과장님 평생 하신 게 관리 아닙니까? 직원들 출퇴근 체크하고 매출 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시설이 돈을 벌어다 드리는 겁니다. 관리라는 단어가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30해 동안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민원을 관리하고 서류를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찜질방도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도 로비에는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탕에서 나오는 사람들, 식당에서 식사하는 가족들, 수면실에서 낮잠 자는 직장인들. 그 활기찬 모습이 전부 돈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13억을 어떻게 마련하는데? 우리 집 담보 잡아야 하는 거 알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여보, 계산해봤어. 월 3천 벌면 4년 안에 대출 다 갚고 재민이 학비도 컸더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돼.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9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파트와 아내 명의 작은 상가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인수 첫 달은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찜질방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며 인사를 했고 저는 사장실에 앉아 CCTV 화면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카운터 직원이 현금 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지폐 개수기가 돈을 세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곧 다 갚을 수 있어. 그런데 11월 말 카운터 실장이 투투만 봉투 하나를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이 도시가스 요금이었습니다. 2,100만 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10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은 전기요금이었습니다. 1,300만 원. 수도요금 600만 원. 합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장,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스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겨울이라 보일러 풀 가동하고 계시고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매출 1억 2천, 여기서 임대료 2,200, 인건비 3,800, 공과금 4천, 식자재비 1,200, 기타 유지비 500. 계산기 액정에 뜬 숫자는 마이너스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제 돈을 까먹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장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수익 3천 남는다며? 지금 보니까 적자가 1,500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여드린 장부는 작년 자료잖아요. 요즘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리고 직원을 15명씩 쓰시니까 그런 거죠. 경영을 잘하셔야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허공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야간 근무자 3명, 청소 직원 2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1,200만 원 줄였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채워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61살 몸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수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 불만을 처리했습니다. 30해 동안 책상에 앉아 서류만 봤던 제가 이제는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수면실에서 손님 한 명이 토했습니다. 바닥에 토사물이 흥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직원을 불러 치우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이 토한 것을 제 손으로 쓸어 담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구청 과장 최동규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재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교재비가 좀 많이 들어서요. 20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보낼게. 걱정 마. 통장에는 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 명함을 꺼냈습니다. 연이자 23%.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는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낮에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저녁 6시에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에 가게 가야 해.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보일러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협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옆에는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오늘 문 열었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죽을 뻔했어. 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 찜질방에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메인 보일러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10년 넘게 쓴 낡은 보일러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겨울 영하 8도의 날씨에 난방이 끊긴 찜질방은 냉동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고 인터넷 후기에는 악플이 도배됐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돈만 날립니다. 퇴원하고 가게에 갔을 때 저를 반긴 건 텅 빈 로비였습니다. 냉기만 감도는 400평 공간에서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렸습니다. 카운터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일러 업체에서 견적 나왔는데요. 수리가 안 됩니다. 전부 교체해야 한대요. 얼마나 드는데? 1억 5천만 원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낸 상황인데 1억 5천만 원이라니요. 그 다음날 등기우편이 2통 왔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3회 연체로 기한 이익 상실, 경매 절차 진행 예정. 다른 하나는 건물주였습니다. 임대료 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 15일 이내 퇴거 및 원상복구 요구.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할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아빠다. 아빠, 저 지금 친구들이랑 시카고 여행 와 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집에 들어와야겠다. 네? 무슨 소리예요? 한국으로 아주 들어와야 할 것 같다. 아빠가 망했어. 더 이상 학비를 보내줄 수가 없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카고의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장난치시는 거죠? 저 이제 3학년 되는데요. 1년만 더 하면 졸업인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내 미래를 망쳤구나. 짐 싸서 들어와라. 비행기 표는 어떻게든 마련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0평 공간에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데 2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였습니다. 13억을 들여 시작한 사업이 끝날 때는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철거 인부들이 제가 앉아 있던 사장실 책상을 망치로 부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쿵쿵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내 명의 상가도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30해 동안 성실하게 모은 것들이 1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10억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인천공항으로 재민이를 마중 나가야 합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복학 시기를 놓쳤고 군대부터 가야 합니다. 친구들은 내년에 졸업해서 취직할 텐데 재민이만 3년 뒤에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소리치며 책임진다던 그 약속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입니다. 61살에 다시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협심증 약을 주머니에 넣고 일용직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설 현장에서 3일 일했습니다. 하루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과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아저씨라고 불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목돈으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분야에 전 재산을 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퇴직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입니다.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는 생명줄입니다. 자식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제 욕심으로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얹혀 살고 있고 저는 고시원에서 잠을 잡니다. 한 달에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제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 복지과 과장 최동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